자, 재무상태표 부분 이제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우리 뭐 정의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략히 보시면 특정 시점에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이 잔액을 나타내는 표다. SFP,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이 이제 정식 명칭인데 실무에서는 보통 BS, 밸런스 시트, BS라고 많이 한다. BS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SFP 있어요? 이렇게는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왔다. 대부분 그냥 BS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이제 BS 그림이 있고 교과서에서는 이제 자산이 여기 잡히죠. 뭐 영어로는 asset이라고 하니까 A라고 쓸게요. 그리고 부채는 liability, 부채 여기 잡히고 이제 뺀 거 자본이 capital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잡힌다. 자, 그래서 자산 하나씩 보시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그래서 뭐 기업 소유의 어떤 재화나 받을 돈, 채권 같은 게 대표적이죠. 뭐 현금, 채권, 재고 이런 것들이 자산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다. 자, 부채는 한마디로 줄 거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 그러니까 미래에 줄 거, 우리가 이제 미래에 뭐 타인에게 줄 거, 뭐 채무, 뭐 차입금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은행에서 돈 꼬았어. 그런 걸 이제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내 게 아니라 갚아야 될 거니까 타인 자본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자본은 기업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여기 자산에서 이걸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자녀 지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진짜 우리 거, 순자산이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뺐기 때문에 순자산이라고도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뺀 거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지분, 자녀 지분이라고도 불린다라고 이런 좀 기초적인 개념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제 회계 등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뭐 재고라든지 현금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죠.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이런 자원, 이거를 자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의무, 은행에서 돈 꺼온 거, 은행 차입금 같은 게 이제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가 자본이다. 따라서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이런 식이 이제 나오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왔으면 일단 우리가 뭐 현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은행에 이제 줘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만큼 빼줘야겠지. 근데 이걸 이제 보기 좀 편하게, 보기 좀 좋게 해서 부채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죠. 이게 지금 우리 그림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자산이 있고 이거는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거다. 그래서 요 금액은 항상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항상 일치를 해요. 자, 이걸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데, 뭐 회계 등식 자체의 어떤 개념은 뭐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또는 부채가 변동을 하죠. 뭐 자본이 변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근데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게 변동을 하는데 자본은 변동된 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산만 증가하면, 어떤 거래가 있는데 자산이 증가했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면 요 자산만 증가하면은 이게 왼쪽 오른쪽이 안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요것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지. 또는 자산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산이 줄어들면 자본도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 이 등식이 유지가 되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채만 증가한다. 부채만 이렇게 증가하면 자산은 변동이 없으니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나면 자본은 요만큼 또 깎여야겠죠. 부채가 이렇게 요만큼 늘어나면 그만큼 자본은 깎이겠지. 그리고 부채가 감소하면 그만큼 자본은 늘어날 테고, 또는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겠죠. 아니면 요 등식에서 보면은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줘야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겠죠. 뭐 감소도 마찬가지,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등식은 유지가 돼야 된다,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본은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에서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자본은. 그래서 뭐 자녀 지분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녀 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본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라는 식으로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인데, 자, 구분 표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한다. 여기 잠깐만. 자, 여기는 제 얼굴이 있으니까 여기다 안 쓰고. 자,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BS인데, 자산, 부채, 중요한 항목은 구분 표시한다. 뭐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죠. 현금이면 현금, 매출 채권이면 매출 채권, 재고면 재고, 그쵸? 뭐 차입금 같은 경우도 차입금이 있고, 부채도 뭐 있어? 다양한 부채들, 항목들이 있고,
그리고 자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차차 배울 거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시해라.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총액 표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권, 매출 채권이랑 매입 채무가 있어요. 매출 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거야. 뭐 물건을 팔고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야. 그리고 매입 채무는 우리가 뭘 사고 거래처한테 줘야 될 그런 돈이죠. 그래서 매입 채무는 부채에 잡히고 매출 채권은 자산에 잡히는데 이거 우리가 받을 게 예를 들어서 100이고 우리가 줘야 할 게 80이야. 그래서 이거 네팅 우리 어차피 이거 네팅 치면은 그냥 20만 자산에 잡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총액으로 풀로 표시해 줘라. 자산과 부채는 이렇게 100 요렇게 매출채권 100 그리고 매입 채무 80 이런 식으로 풀로 표시해줘라 라는 게 이제 총액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 기준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한 종료일 12월 말이죠. 우리 결산일로부터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그래서 1년 BS일로부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현금화가 될 거다 라고 하면 이제 유동자산이 되는 거고 유동 뭐 부채 그리고 1년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 간혹가다 있을 수 있죠. 보호기한 종료일부터 1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1영업주기이면은 유동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매출채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봤을 때 1년 이후에 회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비유동으로 보지 말고 그냥 유동으로 봐라 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영업주기가 1년이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 그런 거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 그냥 유동으로 본다라는 거죠. 쉽게 굳이 이렇게 연도 안 따지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잘 없는데, 근데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자, 정상적인 영업일 때는 영업 주기에 들어올 때는 그냥 유동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동성 배열.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즉 현금화하기 쉬운 계정부터 배열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현금이 제일 먼저 나오죠. 현금, 그리고 뭐 당좌 자산이라든지 뭐 그다음 매출채권, 재고 이런 식으로 현금화가 되기 쉬운 이런 애들부터 위에 오고, 그리고 뭐 비유동 자산 이런 애들은 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금의 구분 같은 경우는 우리 자본에서 지금 전산회계 2급의 어떤 뭐 범위까지는 아닌데 뭐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자본에도 보면 종류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자본 하나로 퉁치지 않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자본거래에서 그런 발생하는 그런 자본 잉여금이 있고, 그리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우리 단기손익 뭐 좀 이따 뭐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단기손익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잉여금에 넣거든요. 그래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이제 섞지 마라, 이 자본에 있는 잉여금 이걸 구분해라 라고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결산 항목 표시금지. 미결산 항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건 좀 임시로 잡아놓는 그런 계정들이에요. 임시 계정 과목. 근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임시기 때문에 뭐 결산 주의나 이럴 때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데 공표용 재무제표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계정들이다. 가지급금, 가수금, 그리고 뭐 현금과 부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게 나올 텐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든 없애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뭐 실질이 뭔지를 확인해서 적절한 과목으로 뭐 대체시켜줘야죠. 바꿔줘야 돼. 그리고 비만 계정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거예요. 메모 계정 이런 것들은 자산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정식 BS가 있는데 요 옆에다가 뭐 이렇게 끄적끄적 메모를 해놨어.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뭐 제대로 된 계정으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계정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시점 재무상태, 오케이, 기초와 기말 자본을 비교하여 단기 순손익을 산출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뭐 이따가 배우겠지만 자본이 증가한 만큼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 이게 자본에 얹어주거든요. 그럼 기초와 기말 자본 비교했을 때 단기 손익만큼 이렇게 얹어주는 거야. 기초 자본이 이랬는데 기말에 이렇게 가면은 단기 손익만큼 얹어준다. 그러면은 기말이랑 기초를 비교하면은 단기 손익이 나오겠죠. 자, 이 정도 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봤던 거고,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순서가 아니라 높은 순서. 우리 현금 이런 애들이 현금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높은 이런 애들부터 먼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순서를 기록한다. 얘가 지금 틀렸지.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성과? 이거는 손익계산서지.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이건 자본 변동표죠. 자본 변동이니까. 얘도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 이거는 현금 흐름표죠. 말 그대로 재무 상태에 대한 걸 나타내지는 않잖아. 근데 일정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다. 그래서 되게 좀 간단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느냐 체크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크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산, 부채, 자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산은 미래 경제의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 뭐 그렇죠?
우리 현금 많이 들고 있고 재고 들고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 현금 들고 있으면 어디 투자해가지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재고 있으면 팔아가지고 또 미래에 돈이 되겠죠. 그래서 뭐 맞는 얘기고, 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이라고 했죠. 자녀액 또는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뺐기 때문에 순자산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우로써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어떤 자녀 개념이에요. 남아있는 개념이야, 자본은.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자 부채는 과거에 거래한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는 맞는데 자원의 유입은 아니죠. 자원의 유출이겠지.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그런 의무지 뭐 유입이면은 뭐 자산이잖아. 그래서 3번 얘가 지금 틀린 것으로 보이고, 자 4번 복식부기, 이것도 뭐 계속 좀 이따 배울 텐데, 복식부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 분기를 끊을 때 복식부기는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 이렇게 끊는 거를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이제 왼쪽 금액이랑 오른쪽 금액이 맞는 거 두 개가 일치하는 거, 요게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자 그래서 3번 얘가 답이 되고, 4번 보시면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자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맞고, 자 부채란 과거 거래한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시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 유출 맞고, 뭐 의무, 과거 거래한 사건의 결과, 자 얘도 맞고. 자 3번 보시면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돈을 꿨는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갚을 거다 라고 해서 뭐 빌려온 1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가 갚을 거다 라고 해서 빌려온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단기 차입금은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결제돼야 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서 영업주기는 고려 요소가 아닌 거지. 단기 차입금 정의 자체가 1년, 그래서 무조건 얘는 유동이에요. 유동부채 1년 이내에 우리가 상환할 것으로 빌려온 자금이기 때문에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유동부채로 간다. 그래서 얘도 맞고, 4번 뭐지? 비유동부채 중에서 BS1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자 부채 부분에서 좀 강론 보시면은 더 느낌이 올 텐데, 지금은 약간 좀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 차입금 뭐 3년짜리를 빌려왔어. 3년짜리 빌렸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보면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갚아야 할 시기가. 그럼 얘를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으로 돌려요. 장기 차입금에서 얘를 없애고, 그리고 대신에 유동성 뭐 장기부채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 유동부채로 이제 계정을 돌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1년 이내에 우리가 갚아야 될 거니까. 그럼 장기 차입금은 3년짜리 이거는 변함이 없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BS1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돌려야 되니까 1년 이내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된다가 맞죠. 4번이 답이 되고, 이거는 부채 부분 보시면은 보다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을 잡는 그런 느낌이라 이 앞부분에 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뒤에 부분 우리 각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 볼 텐데, 그 부분은 이해가 돼서 그 부분들 학습하고 나서 앞쪽으로 돌아오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자 잘못된 게 뭐냐, 자산은 과거 거래한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의 실체에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맞는 것 같은데?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죠. 타인 자본이죠. 딴 데서 빌려온 거잖아. 자기 자본은 자본이지.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빌렸으니까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것으로 보이고, 자 3번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남은 거 또는 뭐 순자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비용은 경영활동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유출, 그냥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우리가 뭐 어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면은 관련해서 뭘 만들어서 팔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럴 때 이제 비용이 잡히고, 그럴 때 이제 비용이 잡히겠지. 그리고 물건 같은 거를 또 쓰니까 자산 사라지고, 또는 어디 딴 데 뭐 돈 같은 거를 꼬아서 이런 걸 만들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부채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자산의 유출, 그냥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유출되거나 부채가 늘어나거나, 그리고 비용이 여기 이렇게 왼쪽에 잡히는 거. 자 지금 정확히 이해 안 되셔도 그냥 이 정도 느낌이 있다. 왜냐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끊기는데 지금은 느낌이 안 올 수 있어도 그냥 이 정도로만 좀 스케치하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이다. 자 그래서 2번 얘가 지금 명백히 틀렸죠. 자 6번은 보시면 재무 상태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게 뭐냐, 기업명, 금액 단위, 보고 통화, 회계 기간. 자 재무 상태표니까 일정한 시점에, 보통 12월 말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말 시점으로 이렇게 재무 상태표가 그려지는데, 여기 이제 기업명 들어가고 금액 단위 원, 그리고 보고 통화 이제 뭐 단위 원이니까 원이지 원. 대한민국
뭐 원, 화. 근데 회계 기간은 이제 손익계산서나 뭐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 얘기지 이건. 회계 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이제 뭐 매출액도 나오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 12월 31일 그 날에 있는 잔액을 뜻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회계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뭐 수익, 비용 이런 애들을 집계하는 거다. 그래서 회계 기간은 얘는 이제 PL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답이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자, 7번 보시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맞죠? 맞고,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구분하고 부채는 자기 자본이다. 아니지, 타인 자본이지. 그래서 얘가 지금 확실히 틀린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애들 보면은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지배되고 뭐 경제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얘도 이제 맞는 얘기고, 자본은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자산에 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그 남는 거에 대한 청구권이다 라는 게 자본이에요. 항상 이 남는 거, 자본은 뭔가 남는 거야. 자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자 2번 얘가 지금 틀린 거였죠? 자 이렇게 가볍게 보면 되고, 자 적절한 게 뭐냐, 유동자산은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뭐 1년 이내죠. 이거 현금화 또는 실현, 1년 이내에 뭐 팔아치울 수 있는, 팔아치워야 이제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 되거나 뭐 실현될 것이다. 1년 이내에 뭐 팔아치우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뭐 돈을 받거나. 그래서 뭐 1번이 답이 되고, 그냥 기초적인 개념들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고 점수를 줍줍 할 수 있어야겠죠. 자 9번 보시면 자산부채 유동성과 비유동 구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이 뭐냐. 자 1년 이내에 현금화된 자산, 이건 유동자산이 되겠죠. 유동자산이 되겠고, 자 BS1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이건 유동부채가 되겠지. 뭐야, 답이 이미 나왔네? 1번이 답이겠죠. 난 또 유동자산에 속하는 그런 개정과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 자체를 물어본 거라서 뭐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자 10번 보시면 재무상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모르겠으니까 세모.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높은 항목부터, 항상 높은 항목부터 배열해야 돼. 유동 항상 우리 BS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동자산이 먼저 오고 비유동자산이 밑에 오고, 부채도 유동부채가 이렇게 위에 오고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밑에 온다. 자 그래서 2번 얘가 지금 완전히 틀렸고,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에 표시하지 않는다. 총액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4번 보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얘도 뭐 맞는 얘기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은 유동자산. 단기 매매니까 이제 1년 이내에 팔아치울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2번 얘가 지금 확실하게 틀렸다. 자 11번 보시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에서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이 뭐냐. 자 이 자산인데, 자산이 이제 뭔 줄 알아야겠죠. 비품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뭐 이것저것 책상이라든지 가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품 우리가 파는 물건, 이건 재고죠. 그리고 현금 말 그대로 그냥 들고 있는 현금이고, 영업권 이런 거는 이제 뭐 무형자산의 한 종류인데 일종의 뭐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어디 하나 인수를 했는데 가게비가 뭐 5억을 줬어. 5억을 주고 5억을 줬는데 그 중에 이제 가게비는 한 3억이고 권리금으로 한 2억을 줬다라고 치면은, 권리금은 이제 거기 뭐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뭐 장사해 왔던 장사해 온 게 있기 때문에 뭐 고객들도 많이 만들었고 어떤 평판이라든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2억을 요구를 했나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억을 주고, 우리가 봤을 때는 3억 같은데 그래도 2억 뭐 권리금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5억을 주고 우리가 가게를 인수했다 라고 봤을 때, 요 2억만큼이 이제 뭐 이걸 회계해서 2억만큼, 요걸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좀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걸 영업권 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형자산이라 우리 이제 자산 배열할 때 현금이 유동성이 제일 높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일 높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품, 재고가 그 다음으로 높고,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식으로 이제 온다. 그래서 다가 처음에 오고, 다나 그리고 비품 가라.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전에서 막상 풀 때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우리 이제 프로그램 뭐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좀 깔아놓으시길. 프로그램에 보시면, 자 유마켓 만들어 놓으셨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뭐 교육용이고 전산회계 2급. 그래서 우리 지금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가보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유동성이 높은 애들부터 배열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금이 지금 제일 위에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여기 프로그램상 이렇게 뭐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좌자산부터 시작해서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해가지고 자산이 이런 순서대로 돼 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켜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만났는데 비품이랑 영업권 중에 뭐가 먼저 온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잠깐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세요. 얘가 이제 유형자산이고 비품은 유형자산. 이거 영업권이 무형자산이다. 자, 얘를 알면 일단 여기 지금 보면은 근데 뭐가 먼저 오지? 라고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유형자산이 위에 있잖아요. 유형자산 중에 이제 비품 여기 뭐 있을 테고 비품 있네. 그리고 무형자산 중에 이제 영업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 유형자산이 무형자산보다 위에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가 먼저 와야 된다. 가라 이렇게 와야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헷갈리면 일단 표시해 놓고 뭐 시험에서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